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의 네. 김재학 이슈맨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또 잘 지냈습니까? 네, 저는 잘 지냈는데 네. 아무래도 국제 정서가 네. 좀 많이 혼동스러운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네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 어쨌든 이게 큰 뭐 이벤트다 보니까 네. 간단하게 지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아 예. 저는 지난주 우리 시향 방송에서 얘기했던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벤트가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네. 예. 그런 류의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전쟁까지는 근데 예상을 못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건 전혀 생각도 네네. 못했던 내용입니다. 네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전환되는 움직임의 변화 조짐들이 이렇게 차트에서 눈치는 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지는 몰라요. 항상 이렇게 실제 이벤트가 나오고 나면은 좀 난감하긴 그지없습니다. 네네. 같은 경우에도. 네. 네. 그래도 계속 요새 그 오전도 실시간으로 바꾸셔가지고 네. 반응이 좀 괜찮다고 들었는데 아, 네 계속 그래서 체크를 해 주실 거잖아요. 이슈맨의 이슈를 제가 다 빨아먹을까요? 쭉쭉쭉쭉. 근데 그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차트적으로 먼저 이제 그렇게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 뭔가 일어날 것 같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소식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마스 무장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무장단체라고 하는 근데 게 이 맞겠죠. 측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독립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네 일반인들도 인질로 잡고 그래서 네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자체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코인 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변수가 생긴 걸로 이제 이렇게 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그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국제 유가 부분입니다. 이게, 어제 뉴스 보니까 뭐 4% 정도 올랐다고 하던데 그 전에도 그렇고 이게 원래는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가 어떤 말이냐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내년에 그 증산을 약속했었고 미국도 이란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이란산 원유 공급이 될 거라는 뭐 그런 기대, 어쨌든 이런 기대감과 함께 그러니까는 그 원유 가격이 하락될 재료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전쟁 한 방으로 다시 다 무너진 그런 경우예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는 원유 가격은 별로 신경을 쓰진 않는다가 갑자기 좀 이게 좀 체크를 하게 됐죠. 그렇죠. 네네. 이게 첫 번째 변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게 하마스의 배후가 이란이라는 뭐 그런 그런 음모론 비슷한 그런 얘기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수가요. 이거는 리스크이자 기회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화당 내부의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이제 뭐 해임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하원 의장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 권력 서열이 3위 정도로 해당되는데 이게 지금 공석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국제적인 정서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그 비어 있는 의장직을 빨리 선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후보자 중에 한 분이 되게 그 암호화폐에 되게 그 친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되는데, 반면에 제가 리스크라고 한 부분은 이 건으로 하마스 전쟁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권으로 인해서 그 미국 내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그 갈등이 좀 더 고조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개연성이 높죠.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기회, 뭐 긍정적인 요소이자 리스크라고 저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미국 내 공화당에 있는 강경파들은 그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그 전쟁 지원에서 계속 제동을 걸어왔었는데요. 네. 지금 미국 측도 또 이스라엘을 좀 지원한다고 또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두 곳에 다 개입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세 군데입니다. 어느 데죠? 예. 어느 곳이죠? 예. 제일 큰 전장은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제일 큰 전장은 중국. 중국이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세 군데라고 하셨으니까 네. 이 세 군데 그 전장은 지금 한꺼번에 개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이 전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정전이죠, 정전. 정전을 협상할 뭐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국제 유가가 상승한 부분과 그리고 공화당 내분이 이제 조기 종료된다는 얘기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 이렇게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뭐 사실 이거 그때 기사 체크할 때도 얘기하려다가 너무 길으니까 이슈로 지금 넘어와서 다루는 아니 근데 부분인데, 진짜 코인 하는데 체크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네. 이 부분은 이게 좀 글로벌 부분들 당장에 드러나 있는 현상만 보고는 해석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국제 유가 부분인데 사실 유가 부분에서 $80 초반대에 와서 차트적으로 네네.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기술적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딱 거기에서 딱 이런 이벤트가 터진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걸 기획했다 이런 걸 떠나서 차트 움직임이라는 게 참 희한하고 묘하다는 거고 하고 지금의 차트 구간의 움직임은 사실 $80와 $80 후반대에서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는 관점으로 살펴보면 그래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길진 않을 것 같다. 길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게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는 부분.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그냥,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는 시나리오적인 관점인 거고, 네. 뭐 대외적으로 어찌 될지 부분은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박스권 움직임에서 이제 추가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에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대내적인 변수, 네. 경제 인플레이션 요소를 네네. 꺾어 나가는 부분들이 이게 유럽 연합 측에서의 경제 이슈하고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그걸 덮기에는 지금 막 뉴스는 엄청 크게 얘기되고 있지만은 네네. 드러나는 경제 지표상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아주 오래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군사 사태나 이런 부분들은 뭐 약간 진압이라는 개념 정도의 접근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이게 같이 이어진 내용이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미국 내부에서 이게 미국 셧다운 예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메카시가 민주당 협조했다는 걸 해서 공화당에서 쳐내고 난 뒤에 또 뭐 그들과 같이 동조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세웠던 게 사실 우크라이나 예산에 대한 그렇죠. 종료였어요. 예산의 삭감과 종료였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시 물자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도 이게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하고 이런 우크라이나와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 미국의 제1 전략적 목표는 환태평양으로 넘어온 지가 꽤 됐거든요. 예전 얘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트럼프 때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온 구간이 이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중국을 위한 포위 작전이 1순위거든요. 1순위고 그 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 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와 지금 중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억제를 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스탠스가 나오지 않겠는가 정도를 예상은 하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복잡합니다. 네, 빠르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이더리움 얘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더리움이 최근에 좀 하락세를 많이 보였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재료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재단도 그렇고 그 저스틴 선이 그 리도 파이낸스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돈으로 823억 원어치 이걸 인출을 해서 절반 정도는 이제 바이낸스로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 뭐 개인 지갑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근데 좀 보자 그러면은 이더리움 재단이 판매한 이더리움도 36억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더리움 시총에 비하면 저스틴 선이 뭐 판매한 것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는 않는데, 네. 이게 근데 뭐 바이낸스로 인출했다는 사실과 뭐 아무래도 이더리움 재단이 이제 판매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하락성인 재료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좀 이더리움은 최근에 좀 악재가 좀 껴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레이어 2죠. 뭐 옵티미즘이나 뭐 네. 아비트럼 뭐 그리고 베이스 같은 이런 프로젝트들이 좀 최근에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이어 2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이더리움의 대안으로서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있고 또 남은 하나가 최근에 그 중앙화 거래소의 거래소에서 지금 이더리움이 그 탈중앙화 거래소이죠. 그 덱스 측으로 많이 자금이 이동됐다고 합니다. 네. 예, 그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그쪽으로 유동성이 확보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기관 투자자들이 중앙화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좀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죠. 뭐 그런 부분들도. 네,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 선물 ETF가 출시가 됐죠. 네. 근데 그 반응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별로예요. 예, 그러니까 유동성이 비트코인 선물 ETF의 500분의 1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이 2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네.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막 엄청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악재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죠. 어쨌든 간에. 네, 이런 거랑 동반해가지고 그래서 이더리움이 좀 하락세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재단에서 판매한 수량의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기보다는 그렇죠. 이더리움 재단이 보통 이런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쳤던 과거 경력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단기 고점으로 인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네. 연쇄적으로 좀 움직임을 보인 게 아닌가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이슈맨이 체크했던 것처럼 레이어 2에서의 활약상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묻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들인데, 이건 사실은 이더리움 측에서 의도하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전에 이제 그런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사실은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그런 스탠스로 해서 비트코인과 각을 세우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네. 비트코인에서는 이 네트워크에 예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레이어 2라는 개념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거기를 이더리움의 강세로 내세우고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포우로는 도저히 안 돼. 포스로 이전을 했는데도 여기서 이 포스로 이 모든 내용들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은 데이터들인 거예요. 네. 예, 실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데이터가 그 테라 수준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쌓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에서 감당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감을 나눠주는 뭐 그런 그렇죠. 형식인 거니까. 네. 그런 퍼포먼스들을 최대한 레이어 2로 분산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은 비탈릭이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뭐 GK 스네이크스나 뭐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뭐 이런 퍼포먼스들을 이렇게 분산시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됐었고,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비트코인과 같은 어떤 자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
이쪽의 스탠스가 점점 더 옮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측면을 보면 비트코인을 따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네트워크의 TVL이라고 하죠. 예치되어 있는 예치 자금들을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담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자산 증명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로 오히려 쓰일 개연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더리움의 레이어 2에서의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후배한테 일정 부분 넘겨주고 자기는 앞에 본연의 길을 가겠다. 네네. 비트코인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들은 사실 그 상반기 때 이더리움에 대한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는 했었어요. 네네. 이런 부분들의 지금 흐름이라서 사실 큰 틀에서는 비트도 마찬가지고 이더도 마찬가지고 굳이 하락을 할 만한 특별한 악재나 요소는 보이진 않는다. 어쨌든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김재하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 갈 길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래서 네네. 기관들에서도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서 내세우고 있는 요소들이 어떤 가치 평가하는데 더 좀 수월한 측면이 있으니까 기관들이 접근하기에는 사실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 쪽에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선물이 나왔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좀 더 반향이 클 개연성도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현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더 빨리 승인될 거라는 뭐 그런 것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채널리시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한국 쪽이 지금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 가상자산, 그 암호화폐 유입이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6월 달부터 이제 홍콩도 열었죠.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을 해서 유입이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게 근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한국 쪽으로 그 유입이 1위라고 하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 기사에서 보는 제가 받아들였던 관점은 외국의 해외 자금이 한국으로의 유입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전에 이제 22년도 극강의 극악의 하락세를 통해서 시장을 탈출했던 이제 투자 자금들이 올해 상반기에 반등세에 힘입어서 유입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반적인 이제 주식이나 이쪽의 증시 쪽에서는 해외 쪽은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일부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막 자기네들 말하는 카테고리별 트렌드의 편차가 좀 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암호화폐가 여전히 저점 구간대 있으니까 뭐 투자의 매력 부분들이 좀 더 크지 않은가. 그래서 일반적인 자금들, 이전에 떠났던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상반기부터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자금들은 근데 기관 자금들인 가능성은 좀 낮은 거죠? 그렇죠. 기관 자금 여기에 대해서 개인 자금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실명 계좌를 또 인증을 하고 연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시장에 그 거래소의 계좌 입출금 문제가 한국 시장에 좀 기관급이 진출하기는 좀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그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좀 재밌습니다. 일단은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국내 상반기에 그 코인 거래량이 29조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이제 그 9조 정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좀 상반기 때 조금 그때도 분위기가 좀 괜찮아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서 그 100만 원 미만의 보유자가 무려 73%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만 이제 그 지갑에서 100만 원 이상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상위는 차지하고 있다는 걸로 좀 예, 씁쓸하게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데 네 그리고 그 100만 원 미만 보유가 73%라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90%가 50만 원 미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액을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좀 많이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그 상태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물려 있는데 그대로 놔두시지 않았나 뭐 부분도 있고 계좌 있습니다. 수량에 대비해서는 70 몇 프로가 되겠지만 전체 네네. 운영 자금 비중으로 치면은 비중이 굉장히 작겠죠. 네네. 네, 상위 앞에 말했던 20 몇 프로, 30%가 거진 다 차지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그 1억 원 이상의 계좌가 0.7% 정도예요. 네. 이게 4만 3천 명 정도인데 이게 그 22년 하반기 때는 2만 5천 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만 명 단위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앞에 얘기하고도 이어지는 요소라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지난해 상장됐던 이제 암호화폐 프로젝트죠. 네. 코인이 622종이었는데 네. 거기서 절반 가량이 366종이 단독 상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미할 게 아니라 단독 상장을 했다는 거는 좀 아무래도 세력들이나 아니면 장난치는 그런 네, 악의적인 그런 뭐라고 그래야 아무튼 세력이라고 하면은 그 한 곳의 거래소에서만 어떤 출렁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코인이나 프로젝트가 어느 한 곳에서 단독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이거는 저희들이 차트를 체크할 때 저희 강의 때도 그런 얘기하지만 예, 이 유동성이 있고 타 거래소 여러 군데가 있어서 임의로 이렇게 시장 조작을 할 수 없는 종목들만 해도 시장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또 특히나 조정이 오래 걸리고 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손실을 많이 입으신 분들은 이걸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 시장은 빨리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돈을 더 빨리 노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같이 가시는 모습이 오히려 건강하게 수익을 더 늘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아까 좀 전에 이슈맨이 체크한 것처럼 단독 상장이 돼서 해당 거래소만 보면 쉬울 것 같지만 그 물량의 대다수가 쏠림이 있기 때문에 시장 맞습니다. 조작이 네네.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시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리플이 제일 많았다는 것과 함께 역시 리플이다. 해외도 리플이 거래량이 아니요 그 거래량으로 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다음에 당연히 이더리움이 올라와야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제치고 리플이 올랐습니다. 그게 해외 쪽에서 볼 때는 기관의 자금들의 쏠림이 네.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인 거고 사실 국내의 암호화폐 유입의 많은 부분들은 기관보다는 개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을 보면 저는 이게 글로벌 흐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해외도 기관을 제외하면 네. 리플이 2등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5위 안엔 들겠죠. 네. 당연히.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거든요. 생각하는 거 다 똑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 전쟁에 관련돼 있는 내용하고 이더리움 그리고 이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동아시아 쪽에서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래도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좋은 조짐이죠. 네네. 또 특히나 지금 10월 달에 중국 측에서 이제 대출을 열어주고 네네. 신규 유동성 공급 쪽에 좀 더 맞추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동성 공급이라는 일단 물꼬가 터질 개연성이 좀 있다. 이런 측면들이 전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거는 물론 암호화폐만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고 증시도 연결돼 있고 많이 연결돼 있어요.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지금 이제 큰 변화의 물꼬를 타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네. 이슈 부분도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네, 네. 다음 주도 또 싱싱하고 예, 네. 네. 좀 좋은 걸로. 맨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이렇게 액션을 취하면 억수로 이상하게 막 반응을 해서 제가 손을 못 쓰겠어요. 네네, 안 쓰시는 게 나은 예.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이슈도 즐겁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주도 이슈맨이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